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김정은 제1비서의 따뜻한 인사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합니다. 이 말은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말입니다. 지난 4일이죠.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려고 온 북한 최고위급 3인방의 방남. 과연 이번 방남이 지난 7년간 꽁꽁 막혔던 남북관계를 뻥 뚫리게 할 초석을 놓은 걸까요?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외신들도 앞다투어서 올 하반기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고위급 접촉이 단발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 대화의 정례화를 이뤄서 평화 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 올 하반기 남북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잠시 뒤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네, 오늘 전혀 다른 뉴스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의 핵심 실세들의 파격적인 방남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마이뉴스 통일국방팀 황방열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방열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팟짱 애청자 여러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심 실세 3인방이 방남을 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보를 해서 어떻게 오게를 됐는지 궁금한데요. 아주 전격적인 방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격적이라고 충분히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인천 아시안 게임 진행되는 중에 인천에 이제 북측 관계자들이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체육성 관계자들 등등 이런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네. 당연히 이들은 이제 평양하고 전용 회선이 연결이 돼 있었겠죠. 네. 그래서 3일 아침에 이 전용 회선 통해서 북측에서 이제 지시가 왔답니다. 이제 그 방남 의사를 저 남쪽 정부에 전달을 해라. 네. 그래서 인천에 가 있는 이제 우리 당국자들에게 통보가 됐고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이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방문을 수락한다. 이렇게 해서 오후에 이제 북측에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문단 무게로 보면 이제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진행된 건데 네. 보통 이런 급들 정도 인사들이 오면 사전 조율을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는 이 진행된 상황을 보면 사전 조율을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방문이다. 전격적이다. 네. 이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온 세 명의 면면을 좀 보면 역대의 남한을 방문했던 그 최고위급 인사들 가운데에서도 최상위 고위급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방문한 그 세 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정치, 군사 이런 쪽으로 보면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를 제외하고는 최고위급 인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황병서 총정치국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사람이 이제 단장격이었는데요. 네. 그 북한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서가 어디냐면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군 간부들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여기 제1부부장으로 있다가 지금 북한 군부 서열 1위 총정치국장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비중 있는 사람인데 역대 총정치국장을 보면 그 최고 지도자를 대신해서 그 해외 특사로 나가서 그 국가 원수들을 만나기도 한 그런 직위입니다. 이 네. 총정치국장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온 그 최룡해 비서라는 사람은 그 직전 총정치국장인데 네. 그 2013년에는 그 특사로 중국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요. 그랬죠.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 조명록이라고 이제 지금 네. 사망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 조명록 총정치국장도 2000년에
미국에 가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좀 거물급 직위의 인사고, 그다음에 네. 최룡해 비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전의 총정치국장인데 네. 지금은 이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하고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나서 그 당의 비서로 있고, 그다음에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고 있는데 네. 뭐 군에서 좀 물러나긴 했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좀 재밌는 거는 네. 그 김일성 주석하고 이 최룡해 비서의 아버지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이 만주에서 항일 빨치선 활동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최대 유지 차원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이제 백두산 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이 그룹에 속한 인물입니다. 음. 그리고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 같은 경우는 우리 저 네티즌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남쪽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대남 담당 비서고 그다음에 대남 업무 담당하는 통일전선부장을 겸임하는 이런 인물인데 네. 그 2009년 8월에 김대중 대통령 국장 때도 그 이른바 왔었죠. 특사 조의 방문단 이렇게 서울에 왔었죠.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이제 임태희 노동부 장관하고 정상회담 그 논의를 위해서 물론 최종적으로 이제 성공은 안 됐는데 네. 임태희 장관하고 싱가포르 이런 데서 이제 마크 접촉을 했던 그러니까 대남 문제를 실무 총책임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볼 때 정말 어마무시한 최고위급 대표단이 왔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왔는데 네. 서류상으로 남은 성과를 보면 좀 미약합니다. 뜻밖입니다. 대통령 면담도 없었고 김정은 제1비서 이제 정치적 메시지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다만 북한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악담질의 명수, 망발, 뭐 정신병자, 암탉 뭐 이런 좀 굉장히 이제 좀 수준 낮은 용어를 쓰면서 이제 비판을 해온 상황이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호전되는 계기, 뭐 이후 상황은 더 이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호전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점은 좀 분명하게 있겠죠. 예컨대 이번 그 박람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그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그 6.1제 통일부 장관이 이제 그 KBS 아침 방송에 아침 그 프로에 나와서 네.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 이 분위기를 호전시키는 계기를 만든 거는 이제 분명하다. 그런데 이게 남북 관계가 워낙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일희일비해서 뭐 금방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정도에서 정부 태도를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전격적인 방문이기는 한데 이 우리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 통일 외교안보 정책을 이제 총괄 하는 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인데 네네. 이 김관진 실장이 나가서 인천에 가서 이제 직접 응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를 두고 이번 계기를 좀 살려 나가 보려고 하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충분히 엿보입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꽉 막힌 남북 관계를 좀 뚫어보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제1비서의 뜻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했어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도 고맙다라고 화답을 좀 했는데 고위급 회담을 또 재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북이 또 즉각 받았어요. 그래서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나왔나요? 그런 의제는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런 아주 구체적인 의제는 없는데 네. 그 1차 고위급 접촉 때 그러니까 2월에 1차 고위급 접촉이 있었는데요. 네. 그쪽에 그때 그 합의됐던 내용이 그 상호 간의 그 비방 중단 그렇죠. 이런 부분이 합의가 됐었는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이 남쪽에서 대북 전단을 계속 뿌리고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위반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그러니까 일부 탈북단체에서 그 대북 전단을 계속 뿌려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민간의 영역이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 고위급 접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대북 전단 문제하고 뭐 이런 좀 정치적인 사안들, 오이사도 체제 문제라든가 금강산 금강 재개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이제 남측에서는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도 얘기들을 한 게 있는데 환경이라든가 문화협력이라든가 네. 또는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게 좀 비정치적인 분야들인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의지가 좀 강하게 보입니다. 네. 아직 뭐 의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되지는 않고 근데 고위급 접촉을 위해서 사전 접촉을 하긴 할 텐데 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들을 서로 일단 하자 각각의 의제로 좀 제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좀 드네요.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방열 기자였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네, 오늘 색깔 있는 인터뷰 첫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그리고 이어진 남북 고위급 회담 재개 합의.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까요? 관련해서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연구실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팟짱 처음 출연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인사 한번. 실장이 지금 1위를 찍었다고 해가지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경이롭습니다.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운영하는데 네. 출발하자마자 1위를 찍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곧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시장님은 아마도 많은 이 팟캐스트 청취자들이 알 것 같은데요. 과거에 보면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사실 그 전부터 줄곧 남북관계 민간 교류를 주도적으로 해오신 운동가십니다. 이번 북한의 최고위급 3인방의 방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란 거는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요. 네. 첫째는 이 최고위급들이 내려온 거는 한국전쟁 이후에 처음입니다. 아, 네. 그리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한꺼번에 내려갔고요. 네. 이런 점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예측을 또 전혀 하지 못했는데요. 네. 뭐냐면은 이들이 금방 돌아갈 거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최고위급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 북한 사람들을 만날 때 네. 그런 것들 연상해가지고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과거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 우리 그 북한에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공화국이라 그러겠죠. 네. 북한에서 가장 비중 있는 총정치국장 동지를 비롯해서 세 분이나 내려왔다. 이거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뜻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를 재선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을 만나야 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네. 한국 정부를 압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번에 자기네들 시간이 없고 네. 또 다음에 보자고 다음 약속을 정해놓고 바로 12시간 만에 되돌아갔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쿨하게 네. 행보를 보였는데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놀랐는데요. 네. 어쨌든 이들이 내려온 거는 분명 깜짝 쇼, 우리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줬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네. 신선한 충격이었다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이렇게 최고위급은 처음 내려온 거다라고 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화국에서 가장 비중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굉장히 짧게 하고 확 가버렸어요. 예. 네, 이런 북측의 태도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줄 알고 네,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네, 생각을 하면서 많은 언론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 의견들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결론은
미스테리라는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북한이 왜 이런 3명이나 되는 비중 있는 인물들을 내려보냈다가 또 금방 되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미스테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미스테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서들이 이제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선은 지금의 한반도 상황, 이런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여기 한반도 상황은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거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G2로 네. 서로 쟁패를 하면서 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악마화 조치를 취하면서 네.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네. 미국의 정책 결정자 중에서는 가장 엘리트라고 할 수 있고 또 협상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존 케리 국방장관이 올해 들어서 2월 달과 그다음에 지난 9월 달에 수차례 걸쳐서 북한을 악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을 악마화시키면서 한미일을 묶어가지고 네.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미국이 짜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 속에서 남북 대화를 시도해 나갈 수는 나가기 굉장히 힘든 그런 국제적인 조건에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역시 통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자체로서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만은 지나고 보니까 네. 말로는 통일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이 정세가 네. 꽉 막혀 있는 도착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한도 제가 추정을 해보건데 네. 이런 도착 국면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해봐야 매달려봐야 그것이 풀리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하고 네. 예를 들은다면은 무슨 뭐 삐라 문제를 해결해라 네. 또는 뭐 오이사 조치를 해라 이런 한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것을 남한 정부에게 요구한다 그래서 이게 풀릴 수 없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도착된 상태라는 것을 네. 북한 사람들도 인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이슈를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풀어나간다기보다도 네. 이런 북한의 비중 있는 인사들이 3명이나 대거 내려옴으로써 네네. 어떤 분위기나 또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켜가지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포석을 놓는다는 것. 네. 이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사실을 한다면은 북한의 전략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걸로 봐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 정치용으로 활용하려는 면도 보이고 또 하나는 풀리지 않는 남북 관계를 좀 큰 틀에서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제스처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의아한 점은 역대 최고위급 실세들이 왔는데 뭐 친서가 없었어요. 그 이제 뭐 예컨대 뭐 김정은 제1비서의 뭐 구두 친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또 하나는 뭐 남측이 우리가 먼저 제안한 청와대 방문도 사실상 저는 거부한 셈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그냥 그 고위급 회담만 열자 이렇게 딱 그것만 메시지를 던지고 떠난 셈이어서 이게 뭔가 좀 큰 틀에서 통큰 정치를 좀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읽기에는 또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점들은? 예,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은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이 집착을 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최소한 구두 친서 정도라도 가지고 왔을 거고 그래서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북한이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청와대를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 회담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걸 하지 않은 것은 바로 북한이 단기적인 네. 어떤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쿨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북한이 좀 중기적으로 현재 한반도 문제를 보고 있고 그리고 좀 전략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북한의 이번에 이런 행보가
청와대를 굉장히 편하게 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본다면은 네. 청와대가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면담하자고 사실은 직접 제안했다기보다도 네. 뜻을 살짝 물어본 거죠. 북한에 타짓을 해본 거죠. 네. 그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들이 면담을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안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들과 면담을 한다면은 네. 왜 부담이 되냐면은 이들이 어떤 이슈를 제기할지 음.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충분하게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의 차관보들이 네.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조율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급진전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들의 면담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네. 또 이들이 면담을 했을 경우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들이 면담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네. 북한이 이제 우리는 면담을 하자고 했는데 네. 청와대는 통일 대박을 이야기하면서도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고 공세를 펼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면담을 받아들여도 부담이 되고 거절해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북한이 오히려 쿨하게 지금 뭐 일정이 없으니 시간이 안 되니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다음에 고위급 접촉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청와대를 훨씬 북한이 홀가분하게 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청와대한테 그 공을 주면서 넘기면서 청와대가 뭔가 좀 이렇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길을 터줬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또 이번 박람이 북한 내부 정치용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이 여자 축구 금메달을 땄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7위라는 그 꽤 높은 성과를 올렸는데 저희가 이제 쭉 확인을 좀 해보니까 북한 언론에서는 이제 체육 강성 국가를 건설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것은 모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성과다 이렇게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그 빅3라고 해도 됩니까? 하여튼 이번에 그 최고위급 그 관계자들의 방남이 사실상 북한 대내적인 의미가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세요? 예, 그런 측면도 전혀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북한이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네네. 체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체육과 이제 축구를 또 강조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아시안 게임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들을 북한 내부적으로 네. 크게 홍보를 하거나 정촉을 하는 분위기를 띄워서 김정은 체제가 북한의 인민들에게 이러한 성과를 준 걸로 북한 인민들에게 아시안 게임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어서 만족도를 높이는 네.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이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은 네. 총정치국장이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국가체육위원회라는 것을 김정은 시대에 만들었는데요. 네네. 그 체육위원회 위원장이 처형당한 장성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 밑에 북한의 고위급들, 비서들, 노동당 비서들이 대거 위원으로 이렇게 집결돼 있었는데요. 그 체육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에 온 최영애가 체육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현재. 네. 그렇단다면은 체육위원회 위원장인 최영애와 네. 대남 담당 비서인 김양건 정도만 내려와도 네네. 그것도 사실은 굉장한 북한의 고위급들이 내려오는 것이고 북한의 대내용을 한다면은 그 두 사람만 내려왔다 하더라도 북한의 내부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그런 목적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했다는 거죠. 그런데 총정치국장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런 대내용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총정치국장은 과거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네네. 특사회의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도에도 북한 총정치국장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고 그랬죠. 예. 작년에도 최영애 이번에 내려온 국가체육위원장이 작년에 총정치국장이었을 때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네.
시진핑 만난 예, 적이 그랬죠.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진 총정치국장의 해외 나들이 네. 그 두 번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고요. 네. 총정치국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북한 내부에서 특히나 이제 성군 정치를 하는 그런 북한에서는 네. 2인자의 자리를 뿐만 아니라 군대 내부에 북한에서는 이제 사상을 중시 여기는데 군대 내부에 사상을 관철시키는 네. 그런 지위입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온 북한 선수단들 중에서 네. 사상을 계란에 넣어서 던지면은 계란으로 바위도 깨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은 그렇게 사상을 중시 여기는 사회이고, 근데 군대의 사상을 책임지는 자리가 총정치국장 자리이기 때문에 네. 북한 내부에서는 성군정치라는 북한 내부에서는 2인자인데 이 2인자가 단지 북한 내부의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한 정축 분위기를 만들다는 그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남한을 방문했다고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그런 효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 수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네. 정도로 좀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 지난 7년 정도 정말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었는데요. 이번 박람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 남북 관계가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좀 기대를 좀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 지금까지 북한에서 만들어진 이슈가 우리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오랜만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지금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네네. 마침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언론들도 그렇고 과거와는 다르게 올해부터 계속 통일에 대해서 네.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이야기했고 또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보수적인 언론들이 대부분 다 통일이 미래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낙관적 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거는 우리만 해서는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이 함께 손바닥을 마주쳐야 될 일이니까요. 네네. 근데 어떻게 북한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교류협력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고 네. 북한은 계속 미워하고 적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통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통일 대박론에 대해서 이번에 10월 1일 날 서울대 통일통화연구원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국민들의 신뢰도가 3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사실들을 좀 정확하게 보고 이번이 정부의 통일 대박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삼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국민들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앞으로 고위급 회담, 고위급 접촉도 있으니까 그런 고위급 접촉에서 지금 현재 남북 양쪽이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좀 쉬운 문제들부터 먼저 네. 풀어나가는 그런 좀 노력을 통해 가지고 남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고위급 접촉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네. 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회담 전략을 짜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회담에 걸림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대표적인 걸림돌들이 뭐 오이사 조치라든가 네. 또는 그 삐라 살포라든가 이런 건데 이거는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다 한다면은 국민들이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정부의 오이사 조치나 삐라 살포에 대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한다면은 국민들이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번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가 분단 70년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분단 70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내년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3년 차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분단 70년이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 차인 내년쯤에 네. 남북 정상회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정부에서 그거를 정상회담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내부적으로는 이번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이게 이례적인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지속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연결시켜가지고
내년도에 3년차,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차쯤에 정상회담을 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말에 정상회담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과는 다르게 3년째 정상회담을 해서 정상회담의 결실들을 네네. 자신의 임기 안에 보다 더 많이 좀 결실들을 얻고 퇴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정부는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일보도 오늘 이번 박람을 계기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 대통로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조선일보 못 봤는데 네. 묘하게 조선일보하고 저하고 생각이 일치되는 이런 상황이 아주 특이한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세상이 조금 변하려나 봅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한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정부가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리아 연구원의 김창수 연구실장이셨습니다. 네, 전혀 다른 뉴스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검열 때문에 이게 한국의 메신저보다는 해외 메신저가 안전하지 않겠냐 해서 최근에 이른바 외국의 메신저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관련해서 최근 텔레그램이라는 최근 메신저가 한글판까지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소식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의 김시연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시연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시연 기자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지금 출근 전입니다. 네. 너무 일찍 연결했나요? 괜찮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망명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사용자가 몇 명이나 돼요? 저 역시도 망명자 중에 하나긴 한데, 네. 실제로 숫자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 추정할 뿐인데요. 지난 검찰 수사 논란 이후에 네. 한 2만 명 정도였어요. 네. 그 숫자가 25일까지 25만 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갈아탄 사람들이 10배가 늘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그 사이에 또 일이 있었죠. 10월 1일 날 카카오톡 검열 논란 기자회견이 있었고, 네. 카카오톡 기자간담회가 있긴 했는데 제대로 진화가 안 됐죠. 네. 그래서 최근에 한 또 45만 명 정도로 그 사이에 한 또 2배 이상 늘어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10월 1일이고 지금 오늘이 6일인데요. 그러면 닷새 동안 25만이 더 늘은 건가요? 그렇죠. 이야,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이른바 옮겨타기,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카카오톡이 이게 메신저를 메시지를 저장하는 기간이 이제 7일, 일주일 정도 된다고 해서 이거 좀 불안하다 해서 갈아타는 건데, 그럼 과연 텔레그램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텔레그램은 완전히 안전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시고 계신데요. 네. 그 차이는 대화 내용 서버 저장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나누는 대화 내용을 네. 서버에 저장할 때 과연 암호화해서 저장하느냐 아니면 네. 그냥 저장하느냐 이제 그게 논란인데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장할 때 암호화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호화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대화 내용을 당사자들만 알 수 있게 암호한다는 것인데, 최근 알려진 바로는 모든 대화 내용이 암호화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텔레그램 기능 중에 1대1 비밀 대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두 사람만 딱 한정해가지고 비밀 채팅 기능인데요. 네. 그 비밀 대화를 할 경우에만 이제 암호를 암호를 풀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일반적인 대화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되더라도 서버에서도 쉽게 풀 수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호화 기능을 빼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나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카카오톡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2인 이상 2인까지 대화는 암호화 가능하다. 네. 이제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죠. 다만 3명 이상 우리가 이제 대화방 가면 10명도 얘기하고 20명도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 그거 암호하게 하게 되면 실시간 대화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암호를 풀고 그걸 전달하는 과정이 반복되는데, 네. 그게 한두 명끼리는 괜찮겠지만 그 이상이 되면
그 서버가 제대로 감당이 안 된다는 거겠죠. 네. 그럼 별 차이는 없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벌써 한 일주일 상간에 이렇게 많은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벗어나서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면 카카오톡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네. 예전에 지메일, 구글 지메일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네네네. 한참 그 광우병 사태 때 그 이명박 정부에서 그 우리나라 메일을 감시한다. 그런 이제 논란이 있었죠. 네네. 그때 이제 구글 지메일은 이제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네. 그 감시가 쉽지 않다고 해서 이제 망명 열풍이 일었거든요. 네. 이번 경우도 그때랑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장 그 망명이 늘긴 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카카오톡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실제 그 카카오 쪽 얘기에 따르면 네. 이 텔레그램 사태 이후에 뭐 실제적으로 사용량이 크게 불건하지는 않고 오히려 좀 약간 이제 순증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는 뭐 막 망명객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추세를 보면서 지켜보아야 할 문제다.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막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게 순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두 가지입니다. 네. 이제 단순히 양적으로 보면은 그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네. 사실 이 카톡 같은 경우에는 또 메일과 달리 네. 상당히 그 사적인 대화가 오가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 카카오 논란이 이룬 것도 네. 과연 우리의 어떤 이런 그 비밀스러운 대화가 그렇게 알려도 되겠느냐라는 그런 반발이 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톡 이미지에는 심각한 타격이고요. 네. 그 앞으로 그 크게 줄지는 않더라도 네. 성장세의 어떤 한계를 보이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내부에서도 좀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톡 내부에서도 사실 이 갈아타기 열풍이 자신들의 영향력에는 상당한 또 이 타격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기자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경제부의 김시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윤선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네, 자 오늘의 색깔 있는 인터뷰의 주인공 정말 여러분들 공중파에서는 볼 수 없는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굉장히 섭외에 공을 많이 들였고요.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팟짱 청취자들만 누릴 수 있는 호사다. 저는 이렇게 감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이신데요. 김정민? 누구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사건 속으로 들어가면 하고 무릎을 탁 치실 분입니다. 바로 여러분 정말 끔찍한 군 폭력 사고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윤일병 사건으로 알려진 28사단 집단 구타 사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했고 또 가해자인 하모병장의 변호인을 맡고 계십니다. 김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뵀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눈빛이 온화하셔서 가해자보다는 주로 피해자들을 변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 가해자 변호를 맡으셨어요? 이제 형사 변호는 주로 이제 가해자 변호가 주를 이루죠. 이제 네. 피해자 변호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변호사들이 새로운 영역으로 구축했던 건데 네. 기본적으로 변호인은 형사 변호사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제가 들어보니까 하병장 말고 또 최근 정말 큰 뉴스였던 임병장 예. 또 변호를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 엄마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대에서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그 사건에 이제 두 사건을 다 지금 맡아서 변론을 하고 계셔서 관련해서 저희가 아주 내밀하게 한번 콕콕 짚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김 변호사님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또 군대를 잘 몰라요. 군대를 못 가서 군대를 좀 갔다 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오마이뉴스에서 그 국방 전문 기자를 담당하시는 김도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인사가 짧으셔. 네. 네, 수줍음이 많으신데 원래 굉장히 재밌으세요. 곰 PD. 네,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지난 7월 말 군 인권센터가 폭로를 하면서 원래 이게 좀 묻힐 뻔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하고 알려진 게 군 인권센터의 폭로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건이 군 인권센터로 가기까지 이 숨은 제보자, 숨은 공로자라고 한다면 김 변호사님을 꼽을 수 있다고 얘기를 김도균 기자께서 하시던데요. 그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 인권센터에 알려야겠다, 정확히 알려야겠다 결심을 하시게 된 건가요? 예, 이 사건 사실 저희 법인에서 임병장 사건보다 먼저 맡았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관심이 그쪽에 집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이슈가 안 됐거든요. 이슈가 안 됐고 첫 공판 때는 기자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해서 군에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근데 거의 없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휴대폰 회수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휴대폰 회수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휴대폰을 이제 군부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맡겨놓게 돼 있습니다. 강하게 규정을 적용하면 네. 통상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이제 그 첫째 판 때는 그거를 요구했죠. 첫 공판 때. 이제 두 번째 공판 때부터는 뭐 원래대로 돌아갔는데요. 네. 이제 가장 크게 제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피해자 유족들이 네네.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맞았고 어떻게 죽게 됐는지 그리고 가해 병사들은 어느 정도 가담 정도가 어떤지 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재판이 너무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네. 좀 검찰관도 공소장을 읽는달지 이럴 때 네네. 좀 너무 급하지 않나. 그러니까 잘 유족들 입장에서 못 알아듣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부검 감정서를 봤는데 부검 감정서요. 예, 도저히 저는 제 상식으로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지식사라는 그 자체가 저는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검 감정서를 부동의하고 네. 부검이를 증인으로 부르게 됐죠. 부검 의사를. 예, 부검이를. 그래서 이제 부검이한테 첫 질문이 뭐였냐면 어떻게 맞아서 죽게 됐는지 아느냐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대요. 저 정확히 못 들었대요. 네. 그저 핵심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네. 쓰러기 전에 복부를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복부를 열 때 찼다. 둘이. 그리고 쓰러졌고 또 한 번 재차 가슴을 강타해서 뒤로 벌러덩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뭐 오줌을 지렸다는 얘기도 네,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유족들이 기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핵심만 얘기한 거고 사실은 뭐 가래침을 뱉어서 할게 했다랄지 이런 네. 정말 자극적인 얘기들은 안 했던 건데요. 네. 그런데도 저렇게 거의 경악을 하는 걸 보고는 이분들이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유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적어도 자기 자식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유족들이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 노력하고 그런지는 몰랐어요. 기록을 보여달라 할지 뭐 부검에 들어가서 이거 과다 출연 아니냐고 항의하고 뭐 또 그날 밤에도 뭐 이거 맞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항의한 거를 저는 잘 몰랐어요. 네.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각종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유족들의 연락처는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직접 연락하기가 참 어려웠죠.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임병장 사건 때 그 피해자 쪽에서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임병장 피해자들이. 네네네. 그때 이제 현장 검증 때 제가 임태훈 수장을 좀 알게 됐죠. 예. 그 전까지는 아주 뭐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예. 잠깐 뭐 인사한 정도. 네네.
그리고 이제 의문사 사건을 많이 했던 네. 제 대학 동기인 강성민 변호사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그분이 네네. 그 강성민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는 정도였지.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무리 없이 피해자 쪽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임병장 사건을 하면서 알고 지냈던 기자분들한테 이것도 좀 관심 가져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근데 기자들이 관심을 안 가졌죠. 네. 그래서 이제 임태원 소장이 유족이 그러면 유족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역시 인권센터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유족들도 좀 거부감을 가졌어요. 거부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유족들이 계속 요구했던 건 수사 기록을 좀 보고 싶어 했던 것 네. 같아요. 사건 기록. 네.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뭐 유족이니까 네. 왜 못 봤냐라고 저는 의문을 가졌죠. 오히려. 네. 왜 유족인데. 당연히 보여줘야 네.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법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보여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검찰관의 재량인 거죠. 그것은. 군 검찰의 재량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통상 유족들한테는 최소한의 자료들은 오픈을 합니다. 모든 자료를 오픈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큰 의문 없도록 오픈을 하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만 유독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제가 좀 유족의 그 어떤 알거리를 좀 보충해 주는 것이 네. 특별히 위법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제가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변론의 일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헌병 수사 기록 중에 좀 봐야 될 것들을 제공을 했죠.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한마디로 이거는 저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이 돼버렸죠. 일파만파가 되고 KBS 기자도 이제 취재를 해서 먼저 네, 보도를 하고. 먼저 보도를 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국민들이 저도 예상은 못했습니다. 뭐 이 정도 반향이 있을 거라고는 임병장 사건의 반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뭐 그 무슨 반향이 얼마나 있겠나 이랬는데 네. 국민들의 반응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였죠. 거의 그래서 임병장 사건에 제가 비교를 하면 100배 과장해서 말하면 100배 정도의 관심을 국민들이 갖게 됐다. 근데 김 변호사님은 하병장의 변호인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얘기를 좀 먼저 네. 그 청취자들이 궁금하실 것 네. 같아서 하병장 측에서는 어떻게 변호사님을 알고 와서 변론을 부탁했던 거예요? 이제 저를 알고 온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사무실에 대령 출신 법무관이 계신데 네. 변호사님이 계신데 네. 대령으로 예편하신 네. 그분의 그 법무관 동기가 그 하병장 친인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대령 출신 변호사님이 맡았던 사건인데 네. 제가 이제 조금 실무적인 거를 같이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최초 접견을 제가 네. 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맡아서 컨트롤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하병장 변론을 하면서 사실상 윤일병 유족들이 알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그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결정적인 제보자인 셈이기도 한데요. 김 변호사님 이 사건 처음에 딱 접하셨을 때 군대에서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셨어요? 아니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하병장을 처음 접견했을 때요. 네. 제가 구속영장을 보고 또 하병장을 통해서 쭉 얘기를 듣다가 네. 제가 중간에 말을 끊었어요. 하병장 얘기를 해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야 아무개야 내가 듣기로는 너희들이 한 짓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한테 이렇게 했어도 너희들 지옥 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 피고인의 그 의뢰인의 가담 정도는 좀 약하다고 봤지만 전체적으로 그 피고인들의 행동은 뭐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를 제가 처음 느낀 거죠. 말하자면 네. 이제 수사기관이 아닌 수사나 재판기관이 아닌
그 외에 사람이 느낀 최초의 분노 아니겠습니까? 제가 네. 기록을 쭉 보면서 그거는 기록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뱉어서 사람한테 할게 하고 네. 뭐 너는 개다 멍멍해라. 네. 그래서 멍멍하게 하고 네. 아무 큰 죄가 없는데 발로 밟고 그렇게 수도 없이 폭행을 가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상한 사람이겠죠. 네. 저도 당연히 그런 분노를 느꼈고 네. 그런 이제 분노 감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은 처음 맡을 때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이 사건을 보기 시작했지만 네. 기록을 좀 넘기다 보니까 이제 법조인의 관점으로 좀 한 발짝 물러나게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이라는 관점, 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가해자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를 가장 바랬어요. 네. 정말 뼈저리게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네.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악마라고 하지만 어려요. 하병장이 22살이죠. 22살. 네. 그다음에 주범이라도 25인가 그러니까 악마이긴 할지 몰라도 어린 악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들의 왜 이들은 이렇게 악마가 돼버렸는지 네. 그리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악마인 걸 인정하고 그 마성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네. 그러려면 강한 프레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으로 몰아놔야 사람들은 그 마성에서 깬다고요. 네. 예, 벼랑 끝에 몰아서 내가 손 놓으면 넌 죽는다. 이걸 알아야지 저 밑에서는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인간적 관점에서 이것을 강한 충격을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검찰관한테도 살인으로 기소하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네. 이걸 검찰관 당신이 결정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최고 재판관들인 대법관들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법조인이라면 그동안 이론들을 다 점검하고 한번 해보자. 네. 나 같으면 그럴 것 같다. 그동안의 이론으로 얘기하지 말고 네. 이 법 이론이라는 게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발전하는 것이고 사실 미필적 고의는 법대생들은 이 형법을 처음 접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난제에 부딪히는 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초기에 공부하는. 그래서 그냥 책 속의 이론으로만 남아있지 현실에서 얼마나 그게 의미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비로소 이 사건을 보면서 그때 저기 대학 선생님께서 그렇게 그 핏대 세워서 한 얘기가 뭔지 좀 알게 됐어요. 저도. 네. 그래서 그런 이론들도 법조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법조인은 뭘 할 수 있느냐. 네. 나는 물론 변호인은 변호를 해야 되지만 네. 판사나 검사들은 그 이론들에 대해서 정치하게 한번 연구해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였죠. 물론 주로 주범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제 나머지 3명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건 저의 일관된 견해였어요. 네. 왜 일관된 견해? 그 하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이 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일반 청취자들은 도대체 하병장이라는 군인이 왜 그러니까 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언론지상에 나온 뭐 윤일병이 뭐 동작이 느리고 뭐 등등의 이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변호사님께서 직접 만나신 하병장은 도대체 왜 그렇게 짐승한테도 하기 어려운 그런 짓을 왜 윤일병한테 했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하병장은 직접 한 건 없습니다. 네. 그런 뭐 침을 핥게 하거나 네. 그런 건 없고요. 마지막 순간에도 복부나 가슴 등을 차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최근 이제 라고 증인이 네. 김모 직접 본 친구. 네. 본 친구가 나와서 진술했는데도 하병장은 가담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좀 네. 주저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첫 접견 때 너희들은 짐승한테 했어도 지옥 갈 일이고
너는 굳이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네. 그 너 알지 않느냐? 교회를 다니라고요? 네. 저는 뭐 하병장이. 하병장은 매우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이요? 하병장이. 하병장이. 그리고 죽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교회를 뭐 아주 열심히 다닌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그 부분을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느낌이 그랬어요. 너는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다. 지켜주지 못한 것도 큰 죄다. 제가 물었다고요. 피해자가 죄가 있냐?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이 왜 온몸의 피를 안으로 쏟으며 예수님은 바깥으로 쏟았고 이 피해자는 온몸의 피를 안으로 쏟으며 죽어가야 했느냐.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네. 너는 뭐 했냐. 그리고 네의 가장 큰 죄를 저는 그렇게 봤어요. 쓰러지고 나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당황했는데 또 회 위에 또 넘어갑니다. 그 주범의 회에. 네. 그게 난 더 큰 죄다 그랬어요. 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네. 어떤 인간의 관점에서. 예. 보면 네가 막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미 사태가 벌어져서 쓰러졌는데 이제는 알았는데 사태의 그 심각성을 왜 그때 참회의 눈물을 흘렸으면서 또다시 응? 그 악의 구렁텅이로 또 떨어졌냐. 난 그게 정말 너의 큰 죄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병장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직접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왜 그랬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네. 아니, 본인이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왜 나는 이런 일에 지켜보고 가담을 하고. 그 이제 하병장도 심약하니까 네. 어, 처음에 하병장도 네. 당했다면서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이제 그거는 이 피고인은 아니고 네. 그 자기들의 선임. 음. 그러니까 좀 그 관계가 좀 독특했어요. 네. 왜냐하면 주범인 이병장은 네. 하병장과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병장이 그 파견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역학구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기는 어정쩡했고 네. 그 의무대 내에 하병장의 선임들이 하병장을 괴롭히는 국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괴롭히는 걸 좀 이병장이 위로를 해줬답니다. 막아줬다는 네.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선임들이 나가게 되니까 네. 하병장이 속된 말로 이제 원고가 됐죠. 원고가.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병장을 이병장이 어떻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 서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그 공생을 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병장은 하병장의 그 어떤 최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좀 이용해 먹었고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이 묵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병장은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애써 그냥 모른 척을 했던 거죠. 네. 그 이병장이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단초가 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네. 그 처음 봤을 때 그 종교가 뭐야 물어보니까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독교 싫어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개독교라고. 네. 그런 어떤 종교적 그 편견 이것도 상당히 있을 것 같다. 이병장한테. 네, 예. 이병장이 그 윤일병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제 뭐 약간 가정사적으로도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병장이 국민들은 악마라고 봅니다. 네. 행동이 분명히 악마적인 구석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도 사연은 많을 겁니다. 이제 누구도 잘했다고는 안 하지만 아직 어리거든요. 네. 이병장도 아직 어려요. 그래서 저번 재판 때는 처음으로 울더라고요. 이제 이병장이요. 윤일병의 아버님이 나와서 네. 절규하는데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 저는 이병장을 보질 못했습니다. 네. 솔직히 무서워서. 무서워서요? 변호인님도 좀 보기가 좀 껄끄러워요. 바로 옆에 앉아 옆에 있는데. 앉아있어요. 그 좀 무섭죠. 저도 사람인데. 네. 근데 그날은 울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야 너도 우는구나. 그래 임마 너도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 그 눈물을 흘리게 해줘야 됩니다. 응? 그래야지 그게 엄벌에 처해지더라도 그게 인간된 도리 아니겠어요. 네. 물론 마음적으로야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거겠지만은 네. 어찌됐든 그 상황은 가식이 아니거든요. 그 자기 때문에 죽은 아버지의 절규를 보면서 사람이라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후회하고 이제 알게 된 게 내가 무엇을 네. 했는지 그때 쏘는 그 뜨거운 눈물이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판이라는 건 뭐냐. 네. 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네. 재판을 통해서는 뭐 보다 적극적인 뭘 구현한다. 이것은 저는 착각이라고 봐요. 예. 이미 다 끝났고 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뒷정리라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진정한 어떤 화해. 거기에는 제가 그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강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가장 전제가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을 드러내놓고 나서 진정한 화해가 있는 거지. 네. 진실을 감추고 그 사람들한테 용서를 받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프더라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족분들한테도 처음에 이제 그 거부감을 나타냈을 때 네. 뭐 때문에 접근하냐라는 이런 무슨 꿍꿍이 속이 있지 않느냐. 유족들 유족들 입장에서 이제 군인권 센터를 통해서 들리는 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때 좀 외람되게도 화가 났어요. 예. 외람되게도 화가 나서 이렇게 꼭 전해줘라. 예. 누가 왜 어떻게 죽였는지는 알아야 된다. 유족들의 의무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유족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좀 속된 말로 외람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외람되게도 좀 서운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유족은 유족대로 엄청나게 노력하고 절벽 앞에서 그냥 기어 올라 보겠다고 그냥 네. 이게 하고 있고 계속 오르다가 떨어지고 오르다가 떨어지고 그런 국면이었던 거죠. 예. 그 저희도 이렇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 윤일병 부모님들이 그 뭔가 이게 이상하다. 얘가 좀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를 감지를 하고 그 저기 뭐야 전화도 해보고 또 면회도 가려고 하는데 엄마 제발 오지 마. 엄마 오면 안 돼. 엄마 절대로 오면 안 돼. 이제 이렇게 해서 얘가 굉장히 무슨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긴 한데 얘를 구출해 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속상한 거죠.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유 설마 했겠죠. 네. 설마 입대한 지 이제 몇 달 만에 죽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그 4월 6일 날 성모병원에서 몸을 보고 이제 절망했겠죠. 그게 참 그렇죠. 부모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예상을 했겠어요. 군대 간 내 아들이 그렇게 정말 맞고 있다. 네.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했겠지만 그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네. 그 윤일병 사건을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학교 안에 있었던 무슨 학교 폭력, 뭐 집단 폭력, 왕따, 뭐 이런 것이 그 군대 안에서도 폐쇄된 공간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재현됐던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뭔가 한 사람을 그 왕따시키고 거의 뭐 그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뭐 이러면서 벌어지는 일들 아니냐 그런 것이 좀 오버랩이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변론하시면서 그런 걸 좀 느끼셨습니까? 이제 학교 폭력이나 왕따 현상이 이 사건에도 일정량 영향은 미쳤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데 양상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 폭력으로 나아간 거는 그런 현상만으로는 좀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피해자 한 명을 여러 명이서 괴롭히면서 왕따 현상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윤일병의 독특한 그게 아니었고 네. 계속 신참이 들어오면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렇죠. 타겟을 새로운 삼는다는. 타겟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괴롭히고. 바뀌어가는 거죠. 거기에는 뭐 똑같아요. 이유가 말투가 어눌하다. 그 다음에 뭐 그 행동이 느리다. 그러니까 하병장의 경우도 그런 거였어요. 네, 그랬죠. 처음에 이제 하병장도 그래서 괴롭힘을 당했고 또 바로 직전에 바로 앞에 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예.
이 아무개도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 하나를 타겟으로 했다기보다는 심참에 대한 어떤 당연한 통과 의례인 것처럼 생각을 했지 않았는가. 그런데다 이제 그런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가 네. 이제 감정이 상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윤일병이 극도로 위축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꾸 동문서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오래전부터 이미 영혼이 피폐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성의 작동을 못하는 지경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신이 계속 혼미한 상태인 거예요. 넋이 계속 나간 거죠. 보니까. 계속 맞으니까. 네. 계속 맞고 매일 혼나니까 처음에는 또렷또렷 말도 잘했다가 네. 이제 그 폭력에 이제 길들여져 버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폭력이 길들여져 버린. 최근에 제가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네. 봤는데요. 예. 영화관에서 안 보고 못 보고 다운받아서 거기도 보면 계속 구타나 이런 고문을 당하면 사람의 지능이 떨어진다. 지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와요. 군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군대에서요. 예, 선임이 후임을 지속적으로 괴롭히잖아요. 네. 그 후임이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도 바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바보가 된 거예요. 제대로 말을 못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더 맞고 더 쳐맞는 거죠. 이 바보야 그러면서 왜 똑바로 못해. 그거를 좀 누군가 봤다면 그것만을 보더라도 자꾸 동문서답하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친구가 좀 상태가 안 좋구나라는 걸 알 텐데 이 병사들은 그런 마음의 여유나 그런 게 없었던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거는 모두가 다 이병장과 나머지 병사들이 한 명을 완전히 영혼을 말살시키고 온몸을 갈게 찢어버리는 상황까지 됐는데도 아무도 그걸 몰랐다는 게 너무나 우스운 거죠. 다리를 절고 다니는데 간부들이 뻔히 보면서도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 네. 그 상황은 고사하고 쓰러지고 나서는 어땠냐고요. 4월 6일 날 밤에 유족들은 온몸에 멍을 보고 폭행이다라고 절규했다고요. 네. 그런데도 아니라고 그냥 덮였죠. 그럴 리 없다고 계속 덮었죠. 그러다가 김모 상병이 네. 제보를 하니까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해요. 마지못해. 그러니 살았을 때 발견 못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게 저는 굉장히 이 군의 최고의 범죄다. 막지 못했다는 것보다도 물론 막지 못한 것도 굉장히 잘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징계 내지 형사처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직무유기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나 그 재판 업무와 이런 수사 업무를 담당해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4월 6일 날 밤에 벌어졌던 수사기관의 행태는요. 네. 천인공노할 범죄다라고 봐요. 눈으로 다 봤다고요. 시퍼렇게 멍든 게 봤다고요. 그러면 네. 즉시 수사를 해서 체포했어야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것만 해줬어도 하병장이 다시 그 세계로 다시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 애 쓰러지고 자기는 눈물을 흘리고 당황해갖고 어쩔 줄 몰랐던 애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회의에 넘어가서 다시 다음날 아침에 증거인멸합니다. 수사기관이 즉시 수사에 착수했더라면 저도 그 범죄는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렇죠. 김 기자님 그동안 계속 이 사건 취재를 해오고 계시는데요. 이 사건에서 제일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어떤 거가 있으세요? 사실 의문점이라기보다는 저는 네. 그 변호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당초에 군검찰은 윤일병의 사인에 대해서 기도 폐색에 의한 질식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님이 계속 공판 과정에서 이게 아니다. 쇼크사다. 이거 뭐 달리 말하면 맞아서 죽은 거다. 이 두 가지 사인의 차이가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식사라는 사인을 가지고는 살인 기소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현실적으로는. 지식사라는 거는 살인과는 잘 안 어울리는 사인이에요. 네. 그거는 어떤 사고들, 네. 치사류들 네. 이런 것들과 어울리는 사인이지
살인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것은 살인이냐 상해치사냐를 가르는 것뿐만 아니라 네. 상해치사로 가더라도 형량이 달라요. 이게 다발성 장기소상에 의한 과다출혈 그로 인한 쇼크사라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죽거든요. 네. 피해자가. 네.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간 사람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평가와 지식은 일순간에 턱 막히고 그 지식만 올 때는 사실 그렇게 큰 고통은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들을 보면 네. 그래서 교수형을 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가장 적게 주기 위해서. 그건 다르죠. 같이 죽었다 하더라도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쓰러져 가는 거하고 턱 네. 막혀서 죽는 건 달라요. 형량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살인이냐 아니냐 못지않게 네. 설사 살인이 고의의 입증에 실패해서 상해치사로 가더라도 네. 형량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담의 정도를 또 나누는 또 척도도 된다. 네. 지식은 있잖아요. 그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습니다. 약한 책임이 나와 다 네.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예. 거예요. 왜 그 조치를 제대로 못했어 이놈들아 빨리 좀 조치하지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상해치사에서 이게 다발성 장기 손상이라면 누가 때려서 죽었느냐 직접 가게 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네. 법 집행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상식이죠. 우리가 네. 공범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형이 같은 건 아닙니다. 네. 살인의 공범이라 하더라도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는 다 천차만별로 이 형량을 다르게 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팩트라고 저는 봤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공소장에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살인죄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반드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사실 하병장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변호인이 살인죄를 빼주는 게 더 난데 변호인이 살인죄를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당황해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그게 좀 이제 그동안의 한간의 오해인데요. 네. 저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입장이 뭐였냐면은 주범은 살인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거였어요. 주범은 살인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니 네. 살인으로 기소해서 엄정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 가려봐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머지 피고인들이 살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저는 그래도 변호사입니다. 네. 판례에 근거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직접 고의가 아니고 미필적 고의의 사건이니까 네. 판례가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기 위한 근거들을 봐봐야 된다고요. 판례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다음에 동기, 그다음에 가격한 부위나 반복성, 네. 그다음 범행 전후의 정황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봐야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의심스럽다니까요. 저는 그 이병장도 저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네. 살인이라고. 왜? 저는 판사가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판결문을 쓰는 판사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히 있다. 왜? 정황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가격의 정도가 그 복부와 가슴이라는 치명상을 입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때리잖아요. 며칠에 걸쳐서. 뗄 거 알고 때리는 거였을까요? 그건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밝혀봐야 되는 거죠. 그 심리 상태는. 네.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매우 복잡해요. 네. 일도 양단적으로 탁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정황들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사소한 말투 하나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네. 우리가 뇌를 열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심리를 리바이벌해서 알 수도 없는 거고. 네. 그 객관적인 정황 속에서 나타난 그 사람의 심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병장은 고사하고 지모상병 그다음에 이모상병도 네.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폭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가 결국은 네. 어찌 됐든 간에 그 이병장의 요구 때문에 폭행에 나가게 된 거거든요. 자기가 때리다 지치니까 네가 때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범행 직후의 정황을 보면 매우 당황하는 이 가해자들도 매우 당황하는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요. 네. 그런 것들로 보면 좀 그걸 법조인의 관점에서 고의가 있다 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네. 군 검찰은 모두를 다 살인으로 기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의견서를 보면 황당해요. 제가 낸 그런 동기나 경위나 폭행의 반복성이나 부위, 범행 전후의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면밀히 검토해야 돼. 판례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 살인입니다. 이렇게 썼다니까요. 면밀히 검토를 그걸 대야 될 거 아니야. 근거가 없이 동기는 뭐며 네. 경위는 뭐며 경위가 어쨌길래 그렇다는 거야. 그 군 폭행의 부위가 어땠길래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론만 얘기했지 실제 적용한 결과를 안 낸 거예요. 1+2가 3이다라는 이론 공식을 네. 얘기한 거. 누구 공식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네. 그 공식을 여기에 적용했더니 어떻게 되느냐는 거 난 예. 물어본 거예요. 예. 얘네들한테 그 공식을 적용했더니 결론이 어떠냐? 결론이 풀이 과정 없이 그냥 다 살인이라는 거예요. 넌센스죠. 아니 그래서 네.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실제로 공소장까지 변경을 해서 네. 군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죄가 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같이 공소유지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유죄받기가 쉽지 않겠죠. 살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판사가 다 알아서 입증을 알아서 판단해달라는 거야. 자기 그 모든 증거 자료를 토대로 네. 판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검사가 그래도 아까 그 풀이 과정을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볼 논리적 때는 근거를 대야 될 그런 거 것들 아니에요. 동기는 어땠길래 네. 왜 폭행이 나가게 됐고 폭행의 부위는 어땠고 아니, 조사는 예. 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조사한 내용을 담으면 되는데.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네.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예. 거잖아요. 의견서에는 반영을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의견을 구했다고요. 네. 당신들 사인도 바꿨고 살인으로 기소했지 않느냐. 네. 그 공소장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 지금 국민적 관심사인데 그렇죠. 엄청난 국민들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인데 공소장만 뜩 바꿔서 되느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다른 사건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한다니까요. 네. 일반 사건의 경우는 다른 사건 당연히 그렇죠. 공소장을 변경했으면 공소장 변경의 이유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상해치사로 공소를 제기했던 검찰관이 살인으로 공소 제기했다면 살인의 입증을 나는 왜 이것을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보는지를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판사가 받아들일지 말지는 할 수 없는 놀이지만 예. 어찌됐든 검사 입장에서는 이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주장을 하라고 변호사가 푸신했는데도 안 해요. 아니 그러면 국방부 기자들 사이에선 도대체 그 군 검찰관은 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살인죄다. 왜 그렇게 썼다고 좀 취재하거나 분석하고 있나요? 그 제가 공판을 보면서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던 점이 바로 계속 공판 가셨죠. 예. 그 점인데 네. 이게 저는 이제 공판을 보면서 이 그 민간법정 같은 경우에 검사 역할하는 군 검찰관과 우리 저 김 변호사님 역할이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에 밝히는데 가장 그 열정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사람이 바로 검찰관인데요. 네. 검찰관 사실은 글쎄요, 제 뭐 사견입니다만은 굉장히 좀 그런 적극성이 좀 부족한 듯이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이 계속 이제 오히려 질문하면 네. 이제 그 군 판사가 이제 계속 그 변호인의 질문의 의도가 뭐냐고 여러 차례 이제 제지를 하는 겁니다. 의도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래서 무슨 뭐 때문에 벌어진 일이냐면 마지막 가격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 사건에서 이미 마지막 한 대. 뭐 오줌을 지리고 복부를 맞다가 이게 이제 윤일병이 네. 기마 자세를 시키니까 이렇게 엉성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 가서 똑바로 하면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똑바로 했어. 네. 그 저것 봐라 우리를 이제 완전 갖고 노네. 너는 오늘 죽었다. 망 봐 하고 가서 이상병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니까요. 네. 그 몸이 안 좋은 애 걔를 다리를 네. 걸어 넘어뜨리고 복부를 10대 밟아요. 아. 그리고 나니까 이병장이 또 10대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다가 픽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오줌을 지린다고요. 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병사들이 부축을 하고 있었다고요. 침상 네. 끝에서. 예. 그런데 오른쪽 가슴인지 왼쪽 가슴인지 모르지만 그 가슴을 세게 걷어차요. 그러니까 얘가 뻥 떨어져 이렇게. 그리고 못 일어났어요. 그 길로 죽었다니까요. 네. 난 마지막 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아. 생각했고 거기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어요. 공소장에. 네.
드라이하게 기재돼 있지. 예. 라이브하게 기록돼 있는 게 아니라 뼈다귀만 잡아가지고 해고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잘 이게 드러나게 써야 돼요. 그래서 때려서 사람이 벌러덩 뒤로 그 침상까지 날아갔다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침상까지 아니 날아갔다. 그 관물대까지. 아, 관물대까지. 이 침상 끝에 앉아 있는 애를 가슴을 쳐가지고 벌렁 눈지면서 뒤로 뻥 떨어졌단 말이에요. 매우 심각한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폭행인데 제가 그걸 물었다고요. 그런 적이 있느냐? 왜? 가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최근에 자세하게 최초에도 인정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봤대요. 최후 가격이 그거래요. 아,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런데 왜 헌병 조사 때 그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네. 왜 기재가 없느냐? 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물었죠. 예. 더군다나 검찰관은 다시 너를 부르더니 예. 4월 6일 날 폭행은 헌병에서 자세히 진술하셨죠? 말아요. 더 안 물으면 그러면 군 당국이 애시당초 이 엄청난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처음부터 이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있었다. 그렇게 저는 보시나요? 이제 그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네. 제가 이제 이해하기 힘든 이 사건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네. 지식사냐 쇼크사냐는 건 검찰관이 주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인데요. 네. 검찰관이 관심이 없어요. 별로. 또 이번에도 심지어 다시 열린 재판에도 그런 것들은 검찰관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네. 지식사에서 쇼크사로 바꿨으면 쇼크사로 왜 바꿨는지 근거가 뭔지 네. 그럼 살인으로 보는 근거는 뭔지 네.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설명 안 하는데 판사가 묻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이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감히 뭐 조작됐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진다고요. 이 사건에서 너무 이상한 일들. 예.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실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국방부 대변인은 지식사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핏발을 세우고 네. 좀 한마디로 말하면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냐 이런 투였잖아요. 뭐 너희들이 과학을 아느냐? 너희들이 의학을 아느냐? 네. 그런 투였잖아요. 예.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쇼크사로 바꿔 싹 바꿔놓고 네. 설명을 안 해. 네. 근데 기자들은 네.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기자들 중에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기자들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기자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이제 군의 생리 때문에 그런 네. 거 아닌가. 네. 이게 사건이 일어나면 뭐 당연히 일단은 의당 좀 값주고 보고. 좀 축소를 해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이런 게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군 당국이 보여준 어떤 뭐 반복적인 패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글쎄 뭐 특별하게 어떤 뭐 이런 축소 은폐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사실 그래도 이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여지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뭐 군대를 난 정말 군대를 가고 싶어. 난 군대를 사랑해. 뭐 이런 청년들보다는 군대는 의무고 의무라서 피할 수 없는 잔이고 어떻게든 뭐 안 가면 안 되니까 이제 다 가는 데인데 이런데 군대에 가서 느닷없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똑똑한 사람도 바보가 계속 얻어맞으면 바보가 되고 판단을 잘 못하게 되고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 건지 의식적인 행동도 잘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건데 국민 누구나 지금 뭐 20살 이상 된 남성들은 군대를 다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계속 되풀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이 군대의 그 인권 침해 사건들이 아주 다종다기한 방법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막을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지금과 같은 이 군사법 시스템에서 과연 이런 제도를 아니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군사법의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긴 한데 네. 그게 수정된다고 그래서 이런 영내 폭행이 사라질 것이다. 이번 일은 뭐냐면 폭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된 사건인데 네. 그것이 군사법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덮일 뻔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속단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이 병사의 입장에 대해서 네. 이 군복무 제도라는 게 무언가를 한번 보면 네. 알 수가 있어요. 혹시 병사로 안 가보셨잖아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네. 저는 뭐 병사 출신. 네. 저도 병사 생활했거든요. 김윤성 기자는 무슨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병사 둘이 있습니다. 네, 저도 대학원 다니다가 끌려갔는데 네. 뭐 들어가자마자 굴리더라. 그야말로 이제 네. 완전 굴려요. 그냥 부모님 때리고. 사라지니까 때리진 않았지. 그냥 네. 굴려요. 그러면서 얼차려 계속 주고. 네. 그러면서 제가 느낌은 그랬어요. 군인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본질로 보면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임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난 사람이거든요. 난 사람이에요. 네.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죠. 감정이 있고요. 먹어야 되고요. 기분 나쁘게 하면 화가 나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네. 그거를 군에 들어가면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복무참모를 할 때인데 운전병이 운전을 못해요. 네. 배차를 받았는데 운전을 못해. 스틱 차량인데. 네. 그럼 내가 그랬어요. 야, 너 밖에서 운전 안 했냐? 했대요. 네. 아, 그럼 그대로 해봐 한번. 네. 근데 얘가 푹 가요. 잘 가요. 아. 아무 말 안 했어요. 네 맘대로 해라. 네. 너 운전할 줄 알지 않냐? 네. 네 맘대로 해라. 옆에서 자꾸 1단 넣어라, 2단 넣어라. 아니, 난리도 아니니까. 군대에선 그렇다면서요. 네. 뭐 후진하겠습니다 하고 네. 후진하고 뭐 좌회전하겠습니다 네. 하고 좌회전. 이게 그런 식으로 이게 계속 보고하고. 뭐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특히 훈련병 때 사람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훈련병이 사람입니까? 사람 아니죠. 대답하세요. 네. 병사들. 네, 군기를 잡겠다고 군인을 만들겠다고 일단 사람 아닌 걸로 만든 다음에 군인을 만들어. 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예비군들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전시에 예비군들이 다 잘하더라는 거예요. 네. 군기라는 거는 형식적인 그런 걸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임병장 사건 때 느꼈던 건데요. 네. 임병장의 숨은 그 영웅이 하나 있어요. 임병장 사건의 숨은 영웅. 네. 임모하사라고. 네. 저는 이 친구 표창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무장을 하고 임병장을 향해 총을 쏘고요. 애들한테 총을 나눠주고요. 네. 애들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네.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제 임병장이 총을 쏘니까. 총기도 하고 누군지 모르니까. 네. 임병장 혼자인 줄 알면은 그렇게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지. 네. 북한 놈들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한 거야. 와 여기서 턴 터지고 그냥 다 패닉 상태야. 모두가 다 패닉. 펑. 전쟁이 났구나. 전쟁 난 상황에서 공포. 전쟁 공포감에 빠져가지고 아무 짓도 못해요. 병사들이 총을 못 들고 울고 있어요. 멍 때리고. 그때 얘가 나서서 총기로 무장하고 애들한테 총 나눠주고 안 되니까 이 자식아 엄마 보러 가야지 자식아 그런 거야 애들한테. 병사들한테. 엄마 보러 가야지 자식아. 그러니까 애들 정신상 맞아 엄마 봐야지. 그런 지경이었다고요. 어떤 간부는 뭐 다 총 맞고 뭐 쓰러졌고. 도망가 버리고 도망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무장하고 그날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한 그 하사가 평소에 한마디도 애들한테 혼도 안 낸대요. 그 사람 소리치는 걸 그거 처음 봤대요. 병사들 말이에요. 병사들을 인간으로 대접했던 그 하사가 평소에는 그날 처음 봤다라는 거야. 그렇게 막 소리치고 나서고 막 장악하고 들어가는 거 처음 봤대요. 그게 뭔 얘기냐. 형식적인 군기가 진정한 군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돼봐야 누가 용감한지 알 수 있어요. 그 상황이. 그 사건은요. 내밀하게 이렇게 보면 인간의 군상들도 다 보여요.
그래요. 거기서 그 조금 처했을 그 때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윤일병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군 사법 당국의 대응 때문에 그 황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길게 했었는데요. 임병장 사건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1차 공판이 끝났고요. 네. 이제 2차 공판이 다음 달 23일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사 기록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네. 첫날은 수사 기록 요지를 고지도 못했어요. 그냥 수사 기록 녹록채 됐고 네. 저는 첫날 이제 그 그림판을 가지고 좀 변론을 했죠. 네. 모두 진술로. 정말 군이 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 뭐 뉴스쇼에 대변이 나왔어요. 네. 그 그림을 지칭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저 그림 보고 저렇게 화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대변이. 그리고 도망가면서 총 안 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변호인들의 허락 없으면 임병장을 만나지도 못한다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요. 네. 황당하죠. 네. 그래서 제가 첫 길에 뭘 얘기했냐면 그 그림판 오픈하라. 네. 띄워봐라. 예. 당신들 수사 보고 때 수사 결과 발표 때도 다 띄웠어요. 그거 언론에 다 낸 네. 거라고. 한번 띄워봐라. 내가 설명을 하마. 네. 이게 한번 설명을 듣고도 그 생각이 드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네. 띄워서 일일이 제가 설명했어요. 이 그림은 뭐고 네. 병신 오타쿠, 슬라임, 병신, 후임들이 이렇게 그리면서 응? 손가락질하고 예. 이게 충격적이지 않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예.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계속 군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국가기관은 침묵하던가 침묵을 깼으면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실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침묵해야 돼요. 그게 국가기관의 도덕성이라고요. 의무고. 그렇잖아요. 네.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나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말하지 말하기 곤란하면 말하지 마. 그건 이해하겠어. 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밝혀졌으면 사과하고 수정해야죠. 거짓말했다가 슬그머니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날 그 오픈하고 설명을 했다니까요. 네. 이게 국가기관이 할 짓이냐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렇죠. 분명히 자기도 받고 설명 들었는데 네.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언발에 오줌 누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가 망신을 당한 거 아닙니까? 네. 치식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치식사가 과다출료를 바꿨으면 고백하면 돼요.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거짓말을 낳아서 또 거짓말합니다. 치식사를 연구 발전시켰더니 과다출혈이래요.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국민을 너무 띄엄띄엄 보네요. 속된 말로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또 그 거짓말을 하니 제가 또 어떻게 또 반대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네. 과다출혈이 없다고 4월 15일자 보고서에 지들이 분명히 써놓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과다출혈이 없다고. 무슨 없었던 과다출혈이 지식사를 막 연구하니까 피가 나와요? 그런 회개막직한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임병장은 지금 상태는 좀 어떤가요? 많이 좀 침착해졌어요. 많이 침착해졌고. 몇 번 정도 만나셨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별도의 접견은 아직 못했고요. 네. 이제 재판 때 받고 네. 이제 아버지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근데 특이하게 임병장은 전화도 잘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네. 변호사한테 전화를 자주 하거든요. 네. 그 직접. 영창에서 네. 임병장은 전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임병장은 이중적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약하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강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보통의 절차는 그렇게 시들시들 인격이 시들어져 가버려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거나 네. 무시를 하게 되면 자기도 자기에 대한 존경심을 스스로 내려놔 버려요. 자존감이 자존감이 낮아져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임병장은 아니에요. 상당히 자존감이 셉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 캐릭터다. 굉장히 약하면서도
그러나 어느 선에서 내가 결정하면 굉장히 강해져요. 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용의주도 하지 않냐라는 말을 들었기도 했지만 네.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자면요. 네. 수류탄을 던진 바로 옆 초소에는 무장병력이 있었어요. 2명이나. 거기에 대해서 임병장은 뭐라고 평가한 줄 아세요? 걔는 움직일 수 없는 애다. 정확히 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겁쟁이다는 거죠. 절대 총독을 나와서 어찌 할 수 없는 겁쟁이다. 자신을 저지할 네. 수는 없는 네. 병력들이다.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뛰어나요. 임병장이 상당히 지적 능력이 뛰어납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그날 때. 그 언어 구사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네. 이 피신조서나 이런 거 보면 이제 피신조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발적 범죄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해준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 변호사 말이 네. 수류탄만 던졌으면 말이 되는데 네. 쫓아가 쐈으니 어떻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그 말이 맞다. 그러나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치밀한 계획 범죄는 아니다. 그랬으면 왜 내가 낭떠러지를 떨어지면서 그 굴러다니면서 연명했겠냐? 저 밑으로 탄탄대로 내려가서 빨리 하지. 그렇죠. 네. 그 굉장히 지적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그 의미를 갖는 네. 아마 그런 뭐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냥 영원히 핍박받는 존재로 남았겠죠. 그로 인해서 억울한 희생자들이 나온 것이 참 안타까운데 네. 그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임병장을 왕따시켰던 애들은 선임들과 동기들 그리고 바로 마투임들이에요. 후임들. 네, 바로 밑에 기수의 마투임들. 마투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걔네들이 노골적으로 걔를 무시해버렸어요. 네. 경례도 안 하고 그 그림들 다 그 후임들이 그랬어요. 네. 뒤에서 이렇게 병신 오타쿠, 네. 슬라임, 완전 바보. 네. 우리가 너를 이렇게 보고 있다. 극단적인 모멸과 멸시를 그 후임들이 줬거든요. 그 후임들의 밑에 애들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임병장과 그 바로 밑 기수가 갈등을 빚고 있네요. 네.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애매한 거라. 네. 딱히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눈치 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기수에서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왕따 현상이 존재했다. 네. 그러나 그것이 피해자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왕따 현상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네.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할 의도가 없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왕따가 아니지 않냐. 네. 왕따라는 건 전원이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무슨 뭐 회의에서 왕따 결의서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왕따죠. 그래서 그 부대에서 일찌감치 전출 가버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평가한다고요. 네. 임병장이 왜 그랬을까? 아마 부대원들의 은근한 따돌림, 간부들의 괴롭힘 이것들이 겹쳐서 폭발한 것 같다. 그렇게 봐요. 이게 보면 그 왕따가 초등학교 유치원에도 있고 초등학교에도 있고 중학교에도 있고 고등학교에도 있고 대학은 좀 그런 게 완화되는 것 같다가 사회에 나오면 또 사회에도 그런 게 있고 이게 한국 사회가 굉장히 기형적 구조로 가면서 군대 안에도 그것이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여기는 인권 침해 너무 심각한 폭력 막 인권 침해가 너무 심각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게 볼 때 유독 군대에서 군 인권 침해 사례가 더 많이 두드러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드는데 왜 구조가 그렇습니다. 구조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구조잖아요. 자기가 자신을 지킬 그렇죠. 수 없는 인권이라는 게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갖고 있지만 최소한의 보장되는 것들이 있어야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고요. 근데 병사들 같은 경우는 퇴근도 못 하죠. 월급도 네. 못 받죠. 네. 그 삶이라는 게 경험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끔찍하잖아요. 평소에 안 겪는 환경 아닙니까? 따닥따닥 붙어서 자고. 낯선 사람들과 같이 샤워를 해야 되고. 그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샤워를 같이 해야 됩니까? 그 시간 맞춰서 군대를 안 가봐가지고 시간 맞춰서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성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려워하지 않죠.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새로운 오늘 낯선 사람을 만나네. 그러면 기대도 되고 네.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네. 그런데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네. 예. 그 사람들한테 그 집단 생활을 강요하거든요. 네. 군대는 끔찍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싫은 거죠. 음. 너무너무 끔찍하게 싫은 거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병장급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힘듭니까? 비인간적 대우를 네, 받는. 위에서 탁 쳐다보고 있고 네. 말투나 행동이라는 게 너무 사회가 달라요. 네. 너무 그래서 이것들을 좀 바꿔줘야 된다. 근데 왜 사람들은 뭐 군대 가야 사람이 되고 군대 가야 남자가 되고 진짜 사나이? 그런 건 뭔가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그 실체가 뭡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기자가 분석을 좀 해주세요. 어. 김도균 기자님이.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건에서 드러나잖아요. 네. 왜 밖에서는 당하지 않는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참잖아요. 왜 참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왜 참는 건가요? 저 군대 자신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예. 참는 이유는 내가 사건을 치면 내가 피해를 받으니까 나도 결국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임병장도 결국은 인생 망했잖아요. 그렇죠. 선임이 괴롭힌다고 멱살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뒹굴어봐. 다 같이 작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꼬아도 참고 더러워도 참고 참는 거예요. 참다 보면 세월이 지나 자기도 이제 못 참게 뽑히는 날이 오는 거죠. 제대? 예. 그다음에 이제 선임병이 되니까 예. 그거를 참아낸 사람들은 분명히 뭐가 있느냐? 인내심은 강해집니다. 인내심은 강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 그 어떤 퀄리티는 높아질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저는 반대로 봐요. 그런 것들이 용인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사회의 퀄리티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인내심은 높아지지만 사회가 불의를 용인하는 척도는 높아져가는 거예요. 그거를 강요하면 안 돼요. 네. 물론 개인적으로야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대 갔다 왔냐고 물으면 자신 없어요. 제가 11년 6개월을 군생활을 했습니다. 방위 1년 6개월과 군법무관 10년을 했지만 예. 솔직히 말해서 네. 전방 GOP에서 속된 말로 개고생한 그 많은 병장님들한테 나 부끄러워서 나 군대 갔다 왔나 못해. 법무관 하는 동안 편하게 살았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예. 예?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생 안 했어요. 심정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네. 오늘도 저희가 1시간이 넘는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 굉장히 내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저희 그 청취자들이 정말 이런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정말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좀 막막합니다. 도대체 이게 또 어디선가 좀 잇따라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또 군대 내 자살 사건이 또 얼마 전에 그 강릉병사 강병장 얘기도 강상병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등등 막 온갖 심각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큰 벌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팽창되지 않는 한 비슷한 일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김 변호사님이 굉장히 궁금해요. 도대체 그 군 법무관을 10년이나 하셨는데 군대에 있는 거를 즐기셨나요? 군은 좋아서 갔습니다. 어려서부터 장교가 꿈이었는데 예. 그 짝대기 하나를 달고 있을 때 참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랬어요. 한때 육사를 하고 싶어했고 장교가 꿈이었던. 그래서 네. 군은 한때 군법무관이라는 이 네 글자는 제 인생에서 정말 뺄 수 없는 나의 한때 엄청난 열정과 사랑을 다 바쳤던. 그래서 지금도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군 법무관의 캐릭터를 아직도 남아 있고요. 네. 제가 제대할 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제대하면서 가족들도 잘 이해 못하는. 네.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요. 스스로한테
공직에 나아가 네. 국능만 축내다가 험하게 나가는구나. 한 게 뭐 있냐? 네가 국가한테 네가 뭐 하라 했냐? 내가 스스로한테 물어봤어. 넌 국가한테 뭘 했냐? 네. 월급은 또박또박 받았는데 10년간 한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아쉬웠어요. 내게 다시 한번 공직으로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어떤 국가의 공직에 나아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그냥 물러나는구나. 네. 그래서 그때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네. 꿈을 꾸는데요. 그때 이제 막 비몽사몽할 때 이제 꿈인지 뭐 저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네. 제대를 며칠 앞두고 밤에 하얀 도포를 입은 할아버지들이 제가 자고 있는데 왔어요. 네. 바로 이렇게 툭툭 차. 야, 너 네. 일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데 그랬더니 네 놈이 그 놈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 그랬더니 네가 그 당상을 마다하고 장사치 간다는 그 놈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그 자리 만들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네 마음대로 그만둬? 이런 싸가지 없는. 그러다가 제가 번뜩 깼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아쉬워하는구나. 내가 이 법무관이라는 공직에 대한 미련이, 아쉬움이 있구나. 예.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남들은 부여하지 않는 의미들.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남들이 중요하지 않는 거지만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이제 군에서 진급을 해본 사람들은 또 그런 짜릿함을 느끼는데요. 네. 제가 대위 진급할 때 또 소령 진급할 때 계급장을 받고 달면서 네. 굉장히 인생에서 이 중요한 시기적인 구별이 돼요. 대위 계급장을 달 때, 네. 그 다음에 남들보다 1년 늦게 소령 계급장을 달았는데 소령 계급장을 달 때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는 내 모습이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위 때는 와 참 네. 멋있다. 예. 뭐 젊고 네. 뭔가 꽉 차 보이고 말이야. 예. 뭐라도 할 것 같은 그런데 소령 계급장을 딱 타니까 저 사람 누구지 왜 저렇게 늙은 사람이 앞에 있지? 그만큼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네. 그 가치들을 이제 부여하고 그것이 어떤 추상적이고 의미 없는 가치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삶은 나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가치를 나는 인정해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나는 그래서 법무관 할 때도 어찌됐든 간에 내가 잠시나마 이 군판사도 딱 2년 했는데 군판사 할 때도 다른 때는 몰랐는데 판사라는 자리에 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저 사람들을 벌을 하지? 재판을 첫 재판하고 네. 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벌떡 들면서 검찰관 할 때는 못 느꼈어요. 저런 나쁜 놈들이 이러면서 네. 막 수사했단 말이죠. 네. 근데 판사가 되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군 검찰을 하시다가 군 판사도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래. 저희는 막 돌아가요. 그 지휘관 이게 군 사법 체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판사 검찰관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좀 저희가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윤일병 사건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비관적이다 봅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하병장의 변호인으로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네. 지식사라는 것을 문제 제기했고 네. 그랬던 한 시민으로서 이 사건을 보면 참 비관적이다. 왜? 뿌리는 못 캤어요 결국. 네. 지식사가 왜 그렇게 됐는지 뿌리를 못 캤어요. 뿌리가 없다? 그러면 사과라도 받아야죠. 사과도 못 받았어요. 네. 그렇죠. 예. 쇼크사가 지식사로 나는 둔갑됐다라고 했어요. 네. 그게 고의라면 네. 천인공도할 범죄입니다. 그 사람도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야 돼요. 네. 만약에 실수라면 사과를 받아야죠. 네. 시민이라면. 네. 둘 다 못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뭘 했다는 거냐. 시끄러웠지만 얻은 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 비관적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무리가 상당히 우울한 결론인데요.
저는 그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렇게 끔찍한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시민으로서.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면 그 구조를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굉장히 어렵게 여기 상암동 스튜디오까지 와주셨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팟짱 청취자들, 이 시민들이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보고 좀 군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해서 좀 어떤 태도로 봐야 된다. 마지막 당부 말씀. 예, 군은 그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군이 약해진 나라가 강한 적은 없어요. 네. 그 점은 반드시 이 문제도 역시 강군으로 가기 위한 실현인 거지. 네. 그렇다고 해서 군을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일부에서 어떤 감정적인 것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이나 이런 걸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고인 그분의 취지에도 안 맞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김 기자님 뭐 장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이 사건 계속 취재해 오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제 그 광화문이죠. 저기 덕수궁 앞 대한문에서 네. 윤일병과 또 다른 윤일병을 위한 추모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김광석 씨가 부른 이등병의 편지를 들었는데 네. 참 그 분위기에 이런 노래만큼 잘 어울리는 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사회에서 한 해 30만 명이 넘는 이등병들이 이제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그래요? 거기다가 또 직업군인 선택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요. 어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우리가 군에 보냈던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 사람들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속으로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네. 이건 우리 국민 모두가 가져야 될 관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큰 틀에서 보자면 이 군인권 침해 사건도 국가폭력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국가폭력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단행본 출간 기념으로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장윤선의 팟짱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장윤선의 팟짱은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욱더 알차게 꾸려질 수 있습니다. 월 10,000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들으신 윤일병 사건, 이것 또한 특별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엔 정말 군사법제도 개혁과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 수사로 더 이상 이 땅에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팟짱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팟캐스트를 후원하겠다라고 하면서 10만인 클럽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박찬원, 이홍규 회원님 듣고 계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팟짱을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살짝 민망한데 김윤상 기자도 한마디 하시죠. 세게 후원해달라고. 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